고객이 행복해야 회사가 존재할 수 있다. 사업의 기본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은 고객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익이나 효율 앞에서 온전히 고객 입장에 서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나는 처음 캘리델리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도 가장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초밥 도시락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맛과 신선도였다. 기존 초밥 도시락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공장에서 초밥을 만든 후 각 매장으로 이송하고 이를 진열하여 판매했다. 그냥 생각해도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다. 사람들이 즉석에서 초밥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당이 아니라 도시락을 이용하는 이유는 물론 간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맛과 신선도를 기꺼이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기꺼이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한 것이다. 즉, 포기하지 않고는 이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고객의 마음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았다. 신선도와 맛이 떨어지는 초밥을 도시락으로 사서 먹고 신선도와 맛이 떨어지는 초밥을 도시락으로 사서 먹을 정도의 고객이라면 정말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따라서 당연히 더 맛있는 초밥을 먹고 싶어 할 것이다. 나 역시 그런 불만이 있었다. 초밥을 그토록 좋아하건만 비싸서 못 먹을 때도 많았고 어쩔 수 없이 초밥 도시락을 먹게 돼도 맛있는 초밥을 먹지 못하는 현실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다. 나 또한 초밥 도시락 고객이었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버릇이 있었기에 초밥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런 현실이 너무도 쉽게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 건강도 놓칠 수 없는 요인이었다. 기존 초밥 도시락 제품들은 공장에서 만들어 각지에 보내는 기간, 판매와 이후 보관 기간을 고려하여 밥알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한다. 알려지기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고객들이 이런 처리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런 약품 처리가 된 제품과 즉석에서 만든 제품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 답은 아주 명쾌했다. 초밥 도시락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금도 많지만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신선하고 맛있는 도시락이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할 일은 복잡하면서도 간단했다. 과정을 일일이 살피면 무척 복잡한 일이 될 테지만 이루어야 할 것을 요약하면 간단했다. 나는 그저 고객에게 더 맛있고 신선한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면 되었다. 더 많이, 더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마트,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과 계약해야 했고 더 많은 고객을 접하기 위해 마트 내에서도 주요 통로에 매장을 열어야 했다. 또한 신선함을 알리기 위해서도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맛을 위해서는 가장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재료만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했다. 고객은 절대 싼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2년간 마트에서 살다시피 머무르면서 조사한 결과 나는 고객이 무조건 싼 것만을 찾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점점 가격 경쟁에 목숨을 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가장 쉬우면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담합을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무조건 싼 가격이 아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가격이 꼭 투입된 비용 대비 가격을 뜻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밥알에 온통 금가루를 입힌다면 비용만으로도 수십만 원은 들어갈 것이다. 그 초밥을 비용 대비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해보자. 살 사람이 있겠는가? 반대로 아마추어가 거의 폐기 직전의 재료로 대충 만든 초밥 역시 딱 재료비만 받는다 해도 사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란 고객이 이 상품이라면 이 정도 가격이 아깝지 않다고 기꺼이 감수할 만한 가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이런 가격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당연히 많은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프랑스의 슈퍼마켓과 마트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초밥을 빠짐없이 먹어보았다고 장담해도 될 만큼 열심히 맛을 보고 다녔다. 특히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먹어보았다. 일단 그 도시락들은 저렴했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 어땠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그 돈을 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한국도 그렇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초밥이 상당한 고급 음식에 속했고 일식당의 초밥은 무척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도시락이 팔렸던 것뿐이다. 기존 초밥 도시락 제품은 유통기한이 대체로 3일 정도이다. 이들의 공정을 살펴보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각지의 매장으로 배송하는 데만 1, 2일이 걸린다. 그러니 진열되자마자 사더라도 이미 만든 지 1, 2일이 지난 제품을 사는 셈이다. 게다가 그들이 어느 정도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동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가장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할 거라고 믿고 싶지만 진실은 알기 어렵다. 나는 켈리델리를 설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재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있다. 나의 초밥 스승인 야마모토 선생이 장인 특유의 완벽주의로 고르고 고른 최상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또한 그날 팔리지 않은 제품은 전량 폐기한다. 물론 수백 개의 매장을 모두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간혹 어떤 점주는 전날 팔고 남은 제품을 다음날 진열하기도 한다. 그런 점주가 적발되면 우리는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 절대로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다. 이런 사례를 몇 번 접한 다른 점주들은 폐기하지 않은 제품을 파는 행위 같은 건 이제 엄두도 내지 못한다. 나 또한 그들이 이미 프로로서 인정받으며 버젓한 매장 점주가 되어 수익도 제법 올리고 있는데 재료비 좀 아끼자고 위협을 무릅쓰지는 않을 거라 본다. 지금까지 적자가 나고 있는 매장은 단 한 곳도 없으니 말이다. 물론 여전히 그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에 불시에 검사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메뉴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짤 때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재료를 과하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사용해야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싶으면 비싼 재료라도 그만큼 쓴다는 뜻이다. 즉 재료의 신선도와 음식의 맛 측면에서 켈리델리의 제품은 기존 초밥 도시락들보다 월등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싸지만 신선도와 맛이 떨어지는 제품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 두 가지 단점을 완벽히 해결한 나는 기존 제품들의 1.5배, 많게는 2배가 넘는 가격을 선정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었음은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품질 그 이상의 가치. 앞에서 말했듯이 켈리델리는 일종의 쇼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 만약 한국의 피자집에서 이탈리아인 요리사가 반죽부터 토핑 요리까지 모두 직접 하고 그 모습을 오픈 키친 형태로 보여준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맛과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일반 프랜차이즈보다는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이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맛까지 더 좋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압승이다. 켈리델리도 그렇다. 기존 초밥 도시락 업체는 공장에서 만들어 배달될 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이 유럽인이다. 물론 유럽인 중에서도 초밥 장인이라 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보통 유럽인보다 한국인 사범이 태권도를 더 잘 가르칠 거라 믿는 것처럼 초밥은 아시아인이 더 잘 만들 거라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아시아인들의 손놀림이 세심하고 손도 작아 더 유리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매장 하나하나가 그리 넓지 않으므로 일을 할 때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아시아인들이 적합하기도 했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우선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직까지도 켈리델리의 고객들은 직원들이 전문가다운 손길로 초밥을 만들고 예쁘게 꾸며 진열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한다. 그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인 것이다. 또한 직접 보는 곳에서 만들어 판매한다는 건 그만큼 신선도가 높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재미있는 쇼를 선보임과 동시에 우리 제품은 기존 초밥 도시락과 품질이 비교도 안 되게 좋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현장 직원들에게 세계 최고의 공연을 한다 생각하고 쇼를 보여주세요라고 부탁하곤 했었다. 꼭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만이 고객을 위하는 방법은 아니다. 쉽게 말해 품질은 고객이 바라는 가장 기본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어떻게 더하고 보여주느냐가 곧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했다. 곧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메뉴 개발로 새로움에 도전한다.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가치는 새로움도 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새로워 계속되면 구식이 되고 점점 지겨워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늘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새로움을 전달할 수 있지를 고민했다. 켈리델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한다는 믿음. 그래서 켈리델리가 만든 음식이라면 언제든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고객은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될 때 행복해진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처음 켈리델리는 약 100여 가지 메뉴로 시작했다. 정확한 비율은 기억나지 않지만 초밥 스승인 야마모토 선생이 전수해준 정통 메뉴 50여 가지와 내가 만든 새로운 메뉴가 50여 가지였다. 그 중에는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계속 팔리는 제품도 있고 큰 반응을 얻지 못해 폐기한 메뉴도 있다. 하지만 폐기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메뉴가 줄지는 않는다.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내기 때문이다. 또한 신메뉴 개발은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동시에 고객에게 켈리델리가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라 늘 새로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브랜딩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직원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회사가 늘고 있지만 그들도 결국 고객이 있어야 회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업의 출발점은 항상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하고 사업가는 어떻게 돈을 벌지를 궁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객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가맹점주가 사장이다. 가맹점주의 만족이 곧 고객 만족으로 이어진다.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특히 켈리델리와 같은 프랜차이즈 유식업체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본사 직원을 뽑더라도 반드시 한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보게 한다. 그래야만 현장의 중요성을 알고 현장 직원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이 중요한 이유야 찾아보면 무수히 많겠지만 쉽게 말해 현장은 곧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고객은 켈리델리의 철학과 이념, 사상,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추구하는 방향 등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녹아들지 않으면 고객은 이내 느끼지 못한다. 다시 말해 고객은 제품을 구매한 현장을 통해 회사를 평가한다. 사무실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사장일 것이다. 사장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출근해 직원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자기 방으로 들어가 틀어박힌 채 욕설을 뒤섞인 소리를 질러가며 통화를 한다면? 그리고는 별것도 아닌 일로 직원들을 불러다가 혼을 낸다면? 사무실은 숨통이 탁 막히는 분위기로 가득 찰 것이고 직원들은 신경이 곤두서 일에 집중하기 힘들어지면서 자연히 성과 또한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누가 이런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현장에서는 가맹점주가 곧 사장이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웃으며 직원들도 친절하게 고객을 대할 것이고 가맹점주가 불투명스러우면 직원들도 고객에게 불친절할 것이다. 가맹점주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의 효과는 파파이스의 부활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전 세계 26개국에 2,500여 개의 매장이 있는 글로벌 치킨 프랜차이즈인 파파이스는 한때 어려움에 처했다. 오죽하면 서로 CEO직을 맡지 않으려 하는 바람에 사회이사였던 셰럴 배첼더라는 여성에게 자리가 돌아갔다. CEO가 된 배첼더는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한 곳에서 매장 직원에게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과
새로운 고객 경험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때 직원이 우리 매장에서는 옷 걸어둘 곳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고객 경험 같은 걸 신경 쓸 수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꾸했다. 그 순간 배첼더는 프랜차이즈 점주와 매장 직원이 파파이스의 실제 고객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파파이스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시행하고 각 매장별 수익성 개선 방법을 연구했으며 기존 점주들에게 새로운 매장 입지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가맹점주의 만족도가 상승하자 고객 서비스가 좋아졌고 파파이스는 조금씩 매출을 회복했다. 이때 대대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병행하면 큰 효과를 볼 거라 믿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배첼더는 기존의 각 매장 매출의 3%씩 걷고 있던 공동 마케팅 비용을 4%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매출 1%는 결코 우습게 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니 보통은 반대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점주들은 본사가 일단 $600만 투자하면 우리도 공동 마케팅 비용을 4%로 올리겠다는 제안을 회사 측에 해왔다. 결국 본사에서는 $600만 투자했고 점주들도 약속대로 4%의 공동 마케팅 비용을 납입함으로써 파파이스는 대대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점유율을 10%대에서 20%대로 끌어올리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배첼더는 자신의 리더십을 집사 리더십이라는 뜻에서 스튜어드십이라 칭한다. 마치 집사가 집주인을 돌보듯이 가맹점주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도와주는 것이 본인의 역할을 바로 본 것이다. 이는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관점이라 생각한다.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 앞서 가맹점주부터 만족시킨다면 저절로 소비자 역시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켈리 델리만의 현장 직원 조건. 켈리 델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크게 둘로 나뉜다.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매장, 즉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본사 직원은 대부분 유럽인이다. 이들은 유럽 시장을 잘 아는 유능한 인재들이다. 한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큼은 아시아인을 고집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왜 이런 조건을 두게 되었을까? 첫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사업에 도전하려 했을 때 나 역시 식당을 차려볼까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했고 자본도 경험도 없는 내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켈리 델리가 현장 직원으로 뽑고 있는 아시아인들은 바로 딱 7년 전 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본도 경험도 실력도 없지만 누군가가 기회만 주고 잘 가르쳐주기만 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부하는 아시아인들 말이다. 실제로 7년 전 나는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런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댈 수 있었던 건 나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였다. 그렇기에 의지와 절실함만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배우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맹점주가 투자할 돈이 얼마나 있는가 보다 일을 배우고 싶은 의욕이 얼마나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이 찾아와 매장 여러 개를 달라 한 적도 있었지만 일을 배워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보여 거절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설득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다. 우리가 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켈리 델리는 본사와 마트에서 매장 오픈 비용 전액과 냉장고 같은 큰 설치 장비를 제공한다. 그리고 점주에게는 약간의 가맹비와 교육비, 각자 사용할 조리 도구 등을 준비하게 한다. 보통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해 초반에 요구하는 돈이 매우 낮다 보니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스페인 진출 당시 한인들 중 상당수가 나를 사기꾼이라 의심했다고 한다. 당시 스페인의 한인 중에서는 태권도 사범 혹은 한 대형 선박업체의 직원으로 스페인으로 건너왔다가 태권도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 선박업체가 파산하면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았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다 자금마저 없다 보니 무언가를 해보기도 어려웠다. 그때 마침 한국에서 익숙하게 접했던 한 프랜차이즈 요식업체가 스페인 진출을 위해 점주를 모집한다고 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큰 기회를 갖고 몰렸겠는가. 그러나 그때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업체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한다.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이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 심지어 프랑스 시사 내부에 있는 매장을 견학시켜주겠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에게 우리의 가치와 비전, 진심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전달한 결과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다. 켈리딜리의 가맹점은 오픈 과정에서도 부담도 적은 편이지만 수익 분배에 있어서도 점주들의 몫이 꽤 많은 편이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켈리델리와 파트너사인 마트 그리고 점주가 모두 윈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야만 이 비즈니스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여기서 누구 하나가 과도하게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시스템은 붕괴되고 비즈니스 역시 성립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점주가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규정을 어기거나 켈리델리가 재료 업체를 통해 커미션을 가져가서 백마진을 취한다거나 마트가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윈윈윈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새 이해 관계자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자본을 갖고 있는 점주가 가장 크게 윈을 하고 그 다음은 마트, 그 다음은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켈리델리가 윈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점주들의 몫이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렇게 가맹점주의 이익을 지키려면 우리 역시 여러 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우선 매출이 충분히 있어야 이들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고객을 만족시킬 만한 메뉴를 개발해야 하고 서비스 개선 또한 뒤따라야 한다. 또한 최상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철칙을 지키면서도 재료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료 업체와 협상을 잘 이끌어야 하고 시사를 비롯한 다른 마트들과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수수료를 적정선 이상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수료를 올려줬다가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수료가 적정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도 결국 가맹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가맹점에서는 재료비를 아끼고 전날 남은 재고를 판매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맛과 신선도가 떨어지면 먼저 고객이 알아차리고 떠날 것이다. 더 심각하게는 혹시라도 전날 팔고 남은 음식을 먹은 고객이 식중독에라도 걸리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럼 가맹점의 이익은 줄고 본사의 이익도 줄 것이다. 다시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즉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한 본사, 파트너사인 마트, 그리고 가맹점주와 더불어 직원과 고객까지 상생할 수 있는 윈윈윈윈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5개의 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점을 가맹점주로 대표되는 현장 직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행복해야 현장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고객이 만족해야 매출이 오르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매출이 오르고 성장세가 이어져 재료업체도 재료 납품이 늘면서 성장하게 되며 마트 측에서도 매출이 오른 만큼 수수료를 가져가는 돈이 커진다. 그렇기에 고객과의 접점인 현장에서의 행복은 윈윈윈윈윈을 지켜내는 시작점이자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가치이다. 이렇게 유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아시아인을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윈윈윈윈윈 시스템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철저히 교육을 제공한 효과는 엄청났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교육받은 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얻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이다. 비즈니스 마인드만으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 내가 고객이나 직원, 가맹점주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보다도 더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해관계자가 바로 파트너사다.
사업마다 파트너사가 다양하겠지만 켈리델리의 파트너사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C사를 비롯해 우리 매장의 입점해 있는 마트들. 둘째는 언제나 최상품의 재료를 제공해주는 재료 업체들이다. 나는 거래처에게 갑질을 할 생각도 없지만 반대로 갑질에 휘둘리기도 싫었다. 그래서 처음 C사와 하기까지가 그토록 힘겨웠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C사에서 이벤트성으로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매장을 차리고 물건을 팔았던 회사들은 있었지만 우리처럼 C사의 노조들을 설득해서 매장 형태로 입점에 들어간 회사는 없었다. 즉, 켈리델리는 C사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시작한 첫 번째 회사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실상 투자를 한 것과 다름없었다. 처음 몇 개의 테스트 매장은 C사가 오픈 비용을 부담했고 그 후로도 한동안은 오픈 비용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투자를 받은 입장이라면 더더욱 C사의 입김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보통은 그럴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빌려준 비용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었을 뻔했던 시기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들과 우리는 파트너사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켈리델리는 C사 외에도 다른 대형 마트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트와 계약 시 켈리델리의 가맹점주와 현장 직원들이 마트의 시설을 마트 직원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계약서에서도 명시했다. 기존 입점 업체의 직원들은 탈의실이나 옷을 보관할 사물함이 없어서 자기네 매장에서 갈아입고 그 안 어디인가 물건을 보관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 쇼 비즈니스 형태를 살리겠다고 사방이 훤히 공개된 공간을 고집했는데 어디서 옷을 갈아입는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마트 직원들의 탈의실을 이용하게 하고 사물함을 준비해 줄 것 외에도 마트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 등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내부 직원들을 위한 시설인데 외부 업체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점도 썩 내키지 않았을 테고 그럴 경우 이미 입점해 있던 다른 업체나 차후 입점할 업체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또한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매우 적은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려했던 일이 터지기도 했다. 조직 혁신 및 조직 행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버트 서튼 교수 역시 그에 져서 또라이 제로 조직에서 어디 가든 소위 또라이들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당연히 마트 직원 중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직원을 무시했고 계약상 이용할 수 있게 된 곳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은 적도 있었다.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마음 같아서는 그 마트 직원을 찾아가 화도 내고 싶고 따지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마트 직원에게 더욱 친절하게 그렇지만 비굴하지 않게 대처했다. 그 직원을 찾아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중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의 뜻을 잘 전달했을 뿐 아니라 윈윈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장 직원들을 교육할 때도 혹시라도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우리의 미덕인 친절함과 비즈니스 매너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나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그들에게 동등한 파트너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노력 덕에 우리 직원들이나 가맹점주들 역시 자신의 마트의 합청업체나 그들에게 빌붙어 사는 존재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마트에서는 우리가 기존 기업들과 다르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웃으면서 기분 좋게 얻어낼 수 있었다. 물론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 당당하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 첫 번째는 위생이었다. 위생관리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퀄리티, 즉 맛이다. 고객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 있을 정도의 맛을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은 매출이다. 돈을 벌지 못하면서도 요구만 한다면 내가 마트 입장에서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자연히 마트도 우리를 프로라고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우해주지 않겠는가?
또 켈리델리가 현장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마트 직원 못지않게 마트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2년간의 준비 기간에 시사를 자세히 살피고 조사했기에 어지간한 시사 직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고객 입장에서 시사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시사 직원으로 보일 것이다. 나부터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일하는 사람 중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곤 한다. 만약 대답을 하지 못하면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 여기 일하는 사람이 왜 그걸 몰라? 라고 속으로 투덜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켈리델리의 현장 직원들에게 우리가 입점해 있는 마트에 대해 공부하고 조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마트의 고객은 곧 우리의 고객이라는 인식을 갖고 누가 뭘 묻더라도 척척 대답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넓은 곳에 있는 수만 가지 품목을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분류에 따른 위치 정도는 기억하게 한다. 예를 들어 A사의 우유나 B사의 맥주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유제품 코너와 주류 코너의 위치만 알려주면 고객이 알아서 찾지 않겠는가? 이는 시사 측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기존 업체 대부분 고객이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하기 일쑤였는데 우리는 대답도 척척 해주고 안내까지 해주니 감동했다고 한다. 이런 노력 역시 시사가 우리를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멀리 해야 할 때도 있다. 첫 사업 실패 후 힘겹게 일어선 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말렸다. 지난 2년간 내 삶이 어땠는지를 잘 아는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리는데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매우 고맙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들이 나를 말린 건 내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임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던 시기에 켈리델리의 콘셉트에 대해서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곤 했다. 초밥을 팔고 싶으면 그냥 작은 초밥집 하나를 차리는 게 좋지 않겠어? 큰 사업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사 같은 대기업하고 일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런 말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미리 선수를 쳤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사업 이야기를 잘 들어줘. 대신 부탁이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의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성공할지 안 할지, 이 사업을 접을지 말지, 접어야 할지 말지 결론부터 말하지는 말아줘. 지금은 이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시장 조사가 끝나면 그때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 거야. 만약 지인들의 말에 흔들렸다면 지금의 켈리델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거고 나는 기껏해야 서너 개의 매장을 가진 초밥집 사장님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나의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스타벅스 같은 회사를 만들 거야. 나는 우선 프랑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만들고 싶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나는 켈리델리를 초밥계의 스타벅스처럼 만들고자 한다. 이는 내가 스타벅스의 기업 문화와 하워드 슐츠의 경영 철학을 보며 깊게 감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밥으로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내가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저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세계 각지를 누비고 싶다는 꿈이 그 근간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이 좌절된 후 직접 개척해야 하는 삶을 살면서 생겨난 도전 정신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작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낼 거라 생각했다. 물론 모든 사업가가 세계 시장을 겨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고 그건 역시 훌륭한 꿈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자국 시장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너도나도 밀려드는 미투 브랜드 전략 때문에 금세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한국 시장에서의 확고한 이치를 가진 탄탄한 기업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더 큰 성장을 위해 세계 시장을 겨냥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각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와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외 진출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유학 경험이 내게 일깨워준 것. 나는 다행히도 캘리델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른 나라와의 문화 차이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일본과 프랑스 유학 시절의 경험과 첫 사업을 통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이다. 특히 흔히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정말 맞는 말이다. 피부색과 머리색이 같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데다가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인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 와닿지 않을 만큼의 큰 격차도 있다. 일본 유학 초창기 때의 일이다. 어떤 모임에서 한 친구가 다른 학교 남학생을 소개해준 적이 있다. 그중 한 명이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데이트를 신청했다. 당시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러기로 했다. 약속이 있었던 날 평소보다 더 꾸미느라 출발이 조금 늦어졌다. 아마도 약속 시간까지 5분이나 10분쯤 더 늦었을 듯 했다. 뛰어가면 제 시간을 맞출 수 있었지만 기껏 화장하고 차려입었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 부지런히 약속 장소로 가려던 중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나를 쓱 지나갔다. 그때 만나기로 한 남학생 얼굴이 떠올랐다. 그도 똑같은 차를 몰았기 때문이다. 대신 미안해진 나는 조금 더 걸음을 서둘렀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남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성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기다린 후에야 나는 아까 스쳐간 차의 주인이 그 남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그를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내가 바람을 맞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친구는 무슨 소리냐는 듯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네가 안 보여서 안 오는 줄 알고 갔다던데?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황당했고 기분도 나빴다. 1시간도 아니고 고작 5분 정도 늦은 것뿐인데 기다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다니 자존심도 상했다. 허나 일본에서 조금 더 생활해본 후에 나는 그게 일본인의 특성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약속 시간을 정말 칼같이 지킨다. 우리나라에서는 10분 정도 늦는 건 예사가 아닌가? 하지만 일본에서는 약속 시간 정각에 자리에 없으면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만약 일본 사람과 사업을 한다면 이때의 경험 때문이라도 나는 약속 시간을 단 1초도 어기지 않았을 것이다. 프랑스 유학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프랑스에서는 일본과는 반대로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간 개념이 달랐다. 물론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프랑스인들도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다. 8시에 저녁 먹자 하고 친구들을 부른 후 8시부터 천천히 준비해도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5분만 늦어도 기다려주지 않는 분위기인 일본에서는 몇 년을 지내던 내게 그런 모습은 참기 힘들었고 나중에는 전략을 바꿨다. 8시에 저녁을 먹기로 했으면 미리 준비해뒀다가 먼저 온 친구들과 먹었고 프랑스에서 파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샴페인도 미리 땄다. 만약 9시나 10시쯤 온 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저녁도 먹지 못하고 샴페인도 마실 수 없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친구들도 나와 약속은 대체로 시간을 잘 지키게 되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프랑스처럼 철저한 나라도 보기 드물다. 프랑스는 사소해 보이는 것마저도 계약서에 작성하고 따진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여유가 넘쳐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일을 대충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런 사실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에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한결 수월했다.
만약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짜증이 폭발해 시작조차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10개의 나라에 가면 10개의 문화와 만나게 된다. 켈리델리는 역시 실제로 해외 시장 진출에서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몇 번이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가장 진출이 힘들었던 나라 중 하나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본사의 인재 중 적합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파견을 해 일을 진행하기 수월했다. 하지만 독일은 특이하게도 독일인 지사장이 아니면 진행하기 어려웠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나라의 유통망을 확보해야 하는데 독일의 경우 자국인이 아니면 거래를 트기도 힘들었다. 내가 느끼기로는 독일인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듯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유능한 직원을 파견해도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결국 독일인 지사장을 뽑아야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나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한 사람을 뽑자는 주의이다. 이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변치 않는 원칙이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뽑아도 함께 일을 해보면 회사의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 서로를 위해 갈라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물며 뽑을 때부터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어떻게 했는가? 사실 이때는 고민이 되긴 했다. 독일에 이미 진출을 했는데 독일인 지사장을 뽑기 전에는 사업 확장이 어려웠으니 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면접도 진행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다.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아니어도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때는 이미 독일인 지사장을 뽑기 위해 시간을 보낸 지가 1년 가까이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무리 당장 그게 최선이고 상황이 긴급하다 해도 더 멀리 본다면 원칙을 고수하는 게 낫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기준을 딱 맞는 사람을 뽑는 데까지 1년 반 가까이 걸렸다. 그러는 동안 한 독일인이 우리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해 설립한 회사가 독일 시장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버리고 말았다. 켈리델리는 진출한 모든 나라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만큼은 그렇지 못한 데다가 1위 기업과 제법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매장 수로만 따져도 그들이 약 150여 개인데 반해 우리는 고작 20여 개에 불과했다. 프랑스 시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설명했듯 우리는 을 위치에 서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구 조건이 많다. 반면 우리의 경쟁사들은 마트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그렇게 우리의 요구 조건까지 까다롭다 보니 사업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독일 시장에서 고전한 이유는 또 있다.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나라답게 직접 가본 독일은 고급 차량이 즐비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은 차에는 돈을 아낌없이 쓸지언정 먹는 데는 돈을 아끼는 편이었다. 따라서 같은 메뉴라면 맛보다는 양과 가격이 그들이 음식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었다. 이를 몰랐기에 생각보다 반응이 약했을 때 조금 당황하기도 했다. 물론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억지로 밥의 양을 늘리거나 가격을 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업에서는 융통성도 중요하고 현지화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철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협상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고 맛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다. 그리고 이런 뚝심이 최근 들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몇몇 마트에서 자기네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업체보다 비록 조건은 까다롭더라도 확실한 매출을 올리는 우리와의 계약이 더 이득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진출 후 몇 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독일에서도 이제 적게나마 이득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영국 진출 때도 마찬가지였다. 영국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매출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계약 자체에 있어 진통을 겪었다. 유럽에서도 영국의 지위는 확고해 보였다. 어떤 의미로는 유럽의 대표격이 아닌가 싶은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영국 진출에 의욕적이었다.
특히 프랑스에서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가득했던 나는 영국 파트너사의 미팅에서도 더욱 힘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미팅 자리에서 영국 측 파트너사들은 매우 호의적이었고 긍정적이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와, 이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우리는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자축했다. 심지어 다음 주에 계약하자는 말까지 나와 실제로 계약서가 왔다. 그래서 전부터 눈여겨봐왔던 사람을 고용해 영국의 지사장 자리를 맡기기까지 했다. 헌데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마트는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우리는 다른 곳들과도 접촉을 시도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마트가 다 똑같은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첫 미팅 시 그들은 우리의 사업 설명에 환호했다. 극찬이 쏟아졌고 당장이라도 계약서를 쓸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미팅 후에는 또 연락이 없이 몇 개월이 지났다. 미팅 자리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놓고 금방 연락이 와서 계약을 진행했던 프랑스와는 반대되는 모습이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그때마다 나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기쁨과 실망을 반복했고 좀 지치기도 했다. 높은 연봉을 들여 뽑은 인재를 그냥 둘 수는 없었기에 영국인 지사장은 경험도 쌓을 겸 다른 나라를 몇 군데 거치며 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무려 1년이 넘게 몇 번이나 같은 일을 겪은 후에야 계약을 할 수 있었다. 만약 영국의 이런 특수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의 반응이 흔들리지 않고 다음 전략을 시행했을 것이고 계약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락을 그리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을 테니 시간과 비용을 모두 단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에야 시행착오였다고 여길 수도 있고 웃고 넘길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만약 프랑스에서의 거둔 성공으로 자금이 뒷받침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큰 어려움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이 일을 겪은 이후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는 좀 더 신중했고 어떤 일이든 계약서를 먼저 쓴 후에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내가 사업을 하게 될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건 비단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 문화에는 차이가 난다. 해외로 진출할 경우에는 생소한 곳이니 당연히 더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맞지만 내가 오래 살던 곳은 더 잘 안다고 생각해 쉽게 접근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내가 익숙한 곳이라 해서 법과 제도, 문화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곳이 자국이든 타국이든 항상 그 토양의 성격에 대해서 지레 짐작하지 말고 철저히 분석할 것을 권한다. 다만 여기서 더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세계화와 현지화의 전략이 나의 색깔을 잃어버리면서 동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늘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철학은 사업의 콘셉트뿐만 아니라 사무실 문화에도 파고들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사무실에서 신발을 벗고 일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켈리델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무실을 구하는 대신 우리 집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우리 집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했다. 나는 위생적으로도 좋기도 하고 일하는데도 훨씬 편하다 여겨 현재 사무실에서도 이런 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런데 이는 유럽 회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라 처음에는 다들 황당해했다. 심지어는 이를 거부한 직원도 있었으나 나도 계속해서 신발을 벗은 채 양말만 신고 다니면서 시간을 두고 설득했다. 지금은 그 직원도 그 문화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편하다고 좋아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외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한국의 문화를 접목시키고 이를 설득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크릿 박스 세계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 나는 한국의 요식업계 사업가들로부터 해외 진출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여기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알면 좋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는 자국 시장에서 준비할 때보다 훨씬 많은 조사와 공부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해도 앞서 이야기한 독일과 영국의 사례처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여기서는 여러 나라에서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하도록 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준비. 첫째,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을 먼저 본다.
초밥은 재료 자체도 그렇고 이를 운송하고 비용하는 비용 때문이라도 결코 싼 음식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초밥 판매량은 적은 게 당연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팔고자 하는 아이템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으며 예상 가격이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을 보았을 때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둘째, 그 나라의 일반적인 고용 조건을 알아본다. 나라마다 정해진 최저임금이나 근무시간, 휴가 조건, 1년간 지급하는 월급의 횟수 등이 다르다. 이를 조사해보지 않고 덜컥 진출했다가는 후에 임금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셋째, 세금을 잘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만 해도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라 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지면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세금은 앞서 말한 연봉과도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 사람을 고용하려면 그 연봉의 2배 가까이 준비를 해야 한다.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직원을 뽑기 전에 그 나라의 변호사와 회계사, 노무사 등을 먼저 만난다. 특히 켈리델리와 같은 요식업이라면 위생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 만약 조사 결과 이런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 비용과 시간 투자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면 진출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 요식업 종사자라면 빅맥 지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거의 모든 나라에 진출해 있는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의 가격을 달러로 수치화한 것이 바로 빅맥 지수인데 이 작은 숫자 하나가 많은 정보를 함축한다. 그 나라의 물가와 소득 수준, 외식에 사용하는 돈이 얼마 정도인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다. 비슷한 것으로 스타벅스 지수, 일명 라떼 지수 등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빅맥 지수를 지표로 삼고 있다. 켈리델리는 무엇을 조사했는가? 켈리델리는 어떤 나라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그 나라의 아시아인들은 얼마나 살고 있고 그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은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앞에서 말했듯이 켈리델리는 아시아쇼 비즈니스라는 콘셉트를 추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시아인을 뽑는다. 헌데 인구 중에 아시아인이 적다면 사람을 뽑는 일부터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직업이나 소득 수준도 우리 사업의 중요한 요인이다. 스페인의 경우 한인들 대부분이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결코 손해볼 것 없는 점과 지금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는 약속만으로도 계약하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네덜란드처럼 아시아인들이 변호사나 금융업 종사자와 같이 고소득 화이트칼라 계층인 경우엔 설득하기 쉽지 않다. 이미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굳이 일을 그만두고 아직 진출하기도 전인 초밥 도시락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네덜란드 진출을 결정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웠고 네덜란드 진출 자체가 나에게는 하나의 도전 과제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렇게 설득하기 힘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다른 나라 진출은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화이트칼라 아시아인 중 우리의 사업 설명회에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은 나만의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원하는 소득을 물어봤다. 원하로는 월 500에서 1500 정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입점을 허락했다. 켈리델리 점주 중 그 정도 버는 사람은 수없이 많으니 충분히 가능하다 여겼다. 반면 너무 높은 금액, 예를 들어 월 5천원 벌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 여겼다. 물론 켈리델리의 점주들 중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한 데다가 게다가 그들은 모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가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은 설득할 이유가 없었다. 반드시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책이나 인터넷 숫자가 아닌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조건들이 다 들어맞는다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관찰하지 않는다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식습관이나 식문화는 현장에 가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나는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보았다. 식당은 얼마나 있는가? 밥은 주로 집에서 해먹는가? 배달을 시켜 외식을 하는가? 식비로는 얼마를 쓰고 있는가?
고급 음식점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식비를 얼마나 쓰는지는 전체 생활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 지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당연히 엔겔 지수가 너무 낮다면 요식업계 입장에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건 먹거리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네덜란드도 그런 나라였다. 엔겔 지수가 너무 낮았던 것이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진출을 반대했다. 하지만 직접 가본 네덜란드는 조금만 돌아다녀봐도 부유한 나라임을 알 수 있었고 고급 식당이 곳곳에 즐비했다. 이들은 엔겔 지수가 낮은 이유는 버는 돈이 많아서지 먹는 데 쓰는 돈 자체가 적어서는 아니었다. 그러니 생활비 중 식비의 비중은 작아도 절대적인 액수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게 직접 가서 그들의 삶을 관찰해 본 후에는 반대를 무릅쓰고 네덜란드 진출을 결정했고 이는 옳은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한국인 사업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실제로 한국인 사업가 중에는 나에게 해외 진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내가 이들에게 꼭 전하는 말이 있다. 마음만큼은 세계를 보더라도 시작은 작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을 겨냥해 완벽하게 성공한 후 해외로 진출하는 게 좋다고 본다. 자신만의 명확한 색깔과 콘셉트를 갖추고 자국에서 먼저 성공을 거둔다면 그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테고 자금력 또한 갖춰져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진출하려는 나라의 특징에 맞춰 조금씩 변화를 꾀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요식업의 경우라면 그 나라 특유의 싸고 맛있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재료가 있을 테니 이런 부분을 주 메뉴와 잘 접목하면 된다. 켈리델리의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민트와 고수를 사용한 메뉴가 상당한 인기를 누린다. 반면 독일에서는 이런 메뉴들이 외면받는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삭힌 홍어와 비슷한 정어리 요리가 있는데 이를 활용한 메뉴가 인기이다. 이처럼 큰 틀은 유지하되 작은 것들은 그 나라에 맞게 접목시키면 된다. 단 이 모든 준비가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세계시장은 내 집 안방이 아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그냥 열어주지 않는다.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이 있다면 발빠르게 움직여라. 그 나라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하라. 컴퓨터 앞에서의 100시간보다 직접 찾아가서의 경험한 1시간이 더 중요하고